안녕하세요. 언제나 레인보우 스토리를 들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이야기 듣기 전에 레인보우 스토리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작할게요. 울산에 사는 배지호, 배윤호 친구, 그리고 항상 레인보우 스토리를 듣고 잠이 드는 은성이, 10살 이서연, 8살 이수연, 6살 이정현 자매, 그리고 지휘자가 꾸민 9살 예지, 송도에 사는 김지연 친구, 항상 유치원 생활 재미있게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이미선님, 김혜수님, 황재용님, 채널북스님, 최윤희님, 그리고 김종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에 사는 9살 주환이 매일 이야기 듣고 있지요. 고마워요. 그리고 9살 서영이 친구, 6살 쌍둥이 서온이와 서완이, 우리 김하연 친구, 하연이와 재연이 친구, 하는비 하는서 친구, 캐나다에서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리오, 리아, 리나 친구, 그리고 가은이와 성은이, 25개월 된 우리 이한이 친구, 하늘이와 가을이 소리 친구, 션사랑님 19개월 아기와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이야기 듣고 있는 우리 예은이 친구, 그리고 박민서 친구, 허건이와 어머니, 그리고 허건의 누나 유리, 김희주 친구, 김은서 친구, 하늘이, 소리, 그리고 소리 할머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에서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작.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 안토니오라는 젊은 상인이 살았어요.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의 우정은 모진 비바람도 견딜 수 있고 값진 금은 보배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두터웠지요. 바사니오는 벨몬트에 사는 포셔라는 아가씨와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포셔는 아름답고 똑똑해서 이탈리아의 많은 청년들이 청혼을 했어요. 바사니오도 벨몬트로 가서 포셔에게 청혼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벨몬트에 갈 돈이 없었어요. 여보게 친구, 왜 그렇게 얼굴빛이 어두운가? 안토니오는 걱정스레 바사니오에게 물었어요. 포셔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데 그곳까지 타고 갈 배를 빌릴 돈이 없다네. 그러자 안토니오가 대답했어요. 하하,
무얼 그리 걱정하는가? 내가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겠나? 자네도 지금은 돈이 없지 않은가? 바사니오는 미안한 듯 얼굴을 붉혔어요. 안토니오는 얼마 전에 전 재산을 털어 배를 여러 척 샀어요. 그 배들은 물건을 팔러 다른 나라에 가 있었는데 물건을 모두 팔고 석 달 뒤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안토니오가 대답했어요. 걱정 말게. 샤일록에게 내 배들을 맡기고 돈을 꾸면 될 거야. 심술궂고 욕심 많은 샤일록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 업자였어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샤일록은 그 사람을 때리거나 무서운 말로 위협을 했어요. 안토니오는 그런 샤일록을 보기 좋게 혼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몹시 미워했어요. 돈을 빌리러 온 안토니오에게 샤일록이 물어보았어요. 제가 돈을 빌려드리면 언제 갚으실 건가요? 그러자 안토니오가 대답했어요. 염려 마시게. 석 달 뒤에 내 배들이 돌아오면 꼭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고 이자도 두둑히 쳐서 주지. 그러자 샤일록이 뒤룩뒤룩 살이 찐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내 배는 정확히 석 달 뒤에 돌아올 걸세. 하지만 만일 나리의 배가 모두 폭풍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허, 걱정 말래도.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 무엇이든 하겠네. 그러자 샤일록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럼 나리의 살 1파운드를 저에게 떼서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요. 샤일록은 먹이를 앞에 둔 늑대처럼 음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토니오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아, 내 약속하지. 그러자 바사니오가 펄쩍 뛰며 말렸어요. 말도 안 되네, 친구. 이건 샤일록이 자네를 죽이려는 계략이야. 걱정 말게, 친구. 설마 내 배들이 몽땅 바다에 빠지기야 하겠나? 안토니오는 샤일록이 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바사니오는 안토니오 덕분에 벨몬트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바사니오의 가슴은 아름다운 포셔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지요. 아름다운 포셔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많은 돈과 3개의 상자를 남겼어요. 3개의 상자 가운데 하나에는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지요. 포셔의 아버지는 포셔에게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알아맞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 뒤 많은 사람들이 포셔에게 청혼을 했지만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바사니오는 벨몬트에 도착해 포셔의 집을 찾아갔어요. 포셔는 청혼을 하려고 찾아온 바사니오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아주 멋진 분이야. 저 분이 상자를 알아맞히면 좋겠는데. 포셔는 하녀를 시켜 상자 3개를 가져다 놓도록 했어요. 아가씨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알아맞히셔야 합니다. 하녀의 말에 바사니오는 자신만만하게 상자 앞에 섰어요. 각각 금, 은, 납으로 만들어진 상자의 뚜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지요. 금으로 만든 상자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은으로 된 상자에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 납으로 된 상자에는 네가 가진 것을 모두 주어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바사니오는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했어요. 금은 번쩍번쩍 사람을 유혹하고 은은 반짝반짝 화려한 척하지.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금과 은은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포셔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바사니오는 수수하고 차분한 납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속에는 아름다운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바사니오는 아름다운 포셔와 결혼해서 벨몬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니스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던 바사니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포셔가 물었지만 바사니오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친한 친구인 안토니오의 편지였지요. 포셔는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바사니오, 내 배들이 폭풍을 만나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네. 죽기 전에 자네 얼굴이나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자네가 바쁘다면 오지 않아도 괜찮네. 바사니오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포셔는 안토니오의 깊은 우정에 가슴이 찡했지요. 바사니오가 포셔에게 말했어요. 포셔, 빨리 안토니오에게 가보아야겠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내가 샤일록의 돈을 갚고 안토니오를 구해야겠어. 바사니오는 불이 나게 베니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바사니오가 떠난 뒤 포션은 생각에 잠겼어요. 옳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포션은 하녀를 시켜 남자의 옷과 모자를 사오도록 했어요. 하녀가 돌아오자 포션은 곧 남자로 변장을 했지요. 그러고는 하녀와 함께 어디론가 급히 떠났어요. 한편 베니스에서는 재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바사니오는 곧 그곳에 도착했지요. 법대로 처리해 주시오. 샤일록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계약서를 훑어본 법원의 관리는 샤일록의 계략을 금세 눈치챘어요. 안토니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없는가? 샤일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돈은 내가 3배로 갚아주겠네. 그러니 이 계약서는 없던 곳으로 하세. 바사니오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샤일록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그저 계약서에 쓰인 대로 안토니오 나리의 살 1파운드를 원할 뿐이요. 어서 내 살을 도려내거라. 안토니오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요, 나리. 약속은 약속이지요. 샤일록은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작은 칼을 꺼냈어요. 잠깐 기다리시오. 아직 재판장님이 도착하지 않았소. 잠시 뒤 젊은 재판장이 법정에 나타났어요. 재판장은 샤일록의 계약서를 찬찬히 또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군요. 그러니 어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도록 하시오. 재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샤일록이 말했어요.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샤일록은 칼을 꺼내 들고 안토니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재판장이 말했어요. 잠깐, 아직 판결이 다 끝나지 않았소. 살 1파운드를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요. 계약서에 어디에도 피를 가져가겠다는 말은 없으니까. 뭐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샤일록은 땅을 치며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바사니오가 재판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결혼 반지를 내게 주시지요. 바사니오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빼주었어요.
결혼 반지를 받아든 재판장은 싱긋 웃음을 지었어요. 바사니오, 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나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재판장은 바로 바사니오의 아내 포셔였지요. 지혜로운 포셔가 변장을 하고 재치 있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에요. 바사니오, 결혼 반지를 그렇게 함부로 빼주면 어떻게 해요? 포셔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바사니오가 얼굴을 붉혔어요. 얼마 후 안토니오의 배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배가 폭풍을 만났다는 소식은 잘못 전해진 거였지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 포셔는 손을 맞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프란시스 호즈슨 버넷 원작의 소공녀입니다. 소공녀 세라는 인도에서 많은 하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커다란 집에 살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말이에요. 세라의 어머니는 세라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크루 대령은 언제나 세라와 함께 있었지요. 세라가 7살이 되자 크루 대령은 세라를 데리고 영국의 부잣집 소녀들이 공부하는 기숙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어둠이 잔잔하게 깔리는 어느 추운 겨울날 세라를 태운 마차는 기숙학교 앞에 멈추어 섰어요. 크루 대령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기 전에 세라에게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었어요. 예쁜 침실과 혼자 쓰는 거실도 마련해 주었고 조랑말이 끄는 마차도 마련해 주었어요. 세라는 부족함을 모르고 부유하게 자랐지만 생각이 아주 깊고 상냥하고 공부 시간에도 아주 착실했어요. 새 학교에 온 세라에게 3명의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이 친구들은 부잣집 딸인 제시나 티나가 아니었어요. 또 얼굴이 예쁘거나 옷차림이 화려한 하나도 아니었지요. 세라가 사귄 첫 번째 좋은 친구는 에밀리예요. 에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쁜 인형이랍니다. 아버지 크루 대령이 친구처럼 지내라고 선물로 준 인형이지요. 세라는 에밀리가 정말로 살아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해 주는 좋은 친구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로 세라의 좋은 친구는 어맹가드예요. 어맹가드는 세라에게 늘 웃음을 주는 소녀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는 로티였어요. 이제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늘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 날 세라는 베키가 방 안에 있는 소파에서 앉아 곤히 잠들어 있는 걸 보았어요. 베키는 방을 청소하고 집안일을 거드는 어린 하인이었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네. 아이 가여워라. 세라는 베키의 모습을 보자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요. 베키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나며 말했어요. 제발 민친 선생님께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베키가 울먹이며 큰 소리로 애원했어요. 걱정 마, 베키. 민친 선생님께 말하지 않을게. 세라 아가씨, 고마워요. 세라는 베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파이와 케이크도 나누어 주었지요.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베키. 나와 함께 친구할래? 세라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였어요. 잘 봐. 진짜 공주처럼 흉내내어 볼게. 세라는 공주놀이 하는 걸 좋아했어요. 기숙학교의 여자 교장인 민친 선생님은 세라에 관한 일이라면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어요. 그건 세라가 굉장한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이지요. 세라의 11번째 생일이 되자 민친 선생님은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세라는 친구들을 모두 생일 파티에 초대했어요. 물론 하인 베키도 말이에요. 크루 대령은 딸에게 많은 생일 선물을 보내주었지요.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케이크를 먹고 세라가 받은 많은 선물을 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로 끔찍한 소식이 세라에게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인 크루 대령이 돈을 모두 잃어버렸고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지요. 인도에서는 물론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딸이었던 세라는 한순간에 베키처럼 가난해지고 말았어요. 부잣집 딸만 좋아하는 민친 선생님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세라, 넌 이제 가난한 집 아이야. 계속 여기에 있으려면 하인처럼 일이라도 해. 세라가 아끼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치워졌어요. 세라는 예쁜 침실과 거실이 있는 방에서 쫓겨나 춥고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는 베키처럼 하인으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세라는 여기저기 가게로 심부름을 다녔고 빨랫감도 날랐지요. 그래도 세라에게는 예전과 다름없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인형 에밀리와 친구 어맹가드, 그리고 어린 로티, 그리고 베키도 있었어요. 세라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면 추운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늘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도 외로웠지요. 하지만 세라는 여전히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였어요. 문틈으로 드나드는 생쥐와 친해져 방의 한쪽을 생쥐에게 내주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생쥐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요. 가끔 어맹가드가 세라의 다락방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야 해. 지금은 너덜너덜하게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는 소녀야. 세라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며 슬픔을 달랬어요. 어느 날 세라는 심부름으로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 한 잎이 눈에 띄었어요. 세라는 그 동전을 집어들고 빵가게로 달려갔어요. 빵 6개를 사들고 가게에서 나오던 세라는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지 소녀를 보았어요.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프겠구나. 아빠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해. 세라는 빵 6개 가운데 5개를 거지 소녀에게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거지 소녀는 빵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학교 옆에 빈 집에 가구들이 옮겨졌어요. 잠시 뒤 얼굴빛이 하얀 남자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스 포드 씨였어요. 캐리스 포드 씨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영국으로 돌아왔지요. 옆집에 이사온 캐리스 포드 씨는 하인 람다스도 데리고 왔어요. 앙증맞은 작은 원숭이도 함께 왔지요. 캐리스 포드 씨의 원숭이는 집 사이를 풀쩍풀쩍 뛰어 세라의 다락방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람다스는 다락방에 사는 세라를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람다스는 세라가 얼마나 예쁜 마음씨를 가진 소녀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었지요.
람다스는 주인인 캐리스 포드 씨에게 세라에 대해 말했어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똑똑하고 상냥한 소녀라고요. 그런 착한 소녀가 있었다니. 캐리스 포드 씨와 람다스는 세라에게 멋진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세라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차갑던 벽난로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어요. 또 탁자 위에는 맛있는 아침 식사가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푹신푹신한 침대에는 아름다운 이불이 덮여 있었고, 수북히 쌓인 책 위에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지요. 다락방에 사는 귀여운 소녀의 친구로부터. 한편 친절한 신사 캐리스 포드 씨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게다가 캐리스 포드 씨는 친구의 딸을 찾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소식을 좀처럼 알 수 없게 되자 걱정이 심해져서 알아눕게 되었어요. 빨리 그 소녀를 찾아야 할 텐데. 주인님, 여기저기 사람을 시켜서 찾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학교에 다닌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그 뒤에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캐리스 포드 씨가 키우는 원숭이가 지붕 꼭대기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세라가 사는 다락방으로 쏙 들어왔어요. 네가 없어지면 아저씨가 얼마나 너를 찾겠니? 내가 너를 직접 데려다 주어야겠구나. 세라는 원숭이를 꼭 껴안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어요. 옆집의 초인종을 누르자 람다스가 나왔어요. 원숭이를 데려왔어요. 또 제 다락방으로 넘어왔어요. 람다스는 친절한 세라를 캐리스 포드 씨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아니, 너는 세라. 세라를 보자 캐리스 포드 씨는 금방 세라를 알아보았지요. 캐리스 포드 씨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네가 바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니. 세라, 난 네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란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 세라는 캐리스 포드 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세라는 친절한 캐리스 포드 씨를 톰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톰 아저씨는 세라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베키도 캐리스 포드 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인 어맹가드와 로티는 세라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세라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세라는 누더기를 입고 누추하게 지냈던 지난날의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세라는 예전에 주운 동전으로 빵을 샀던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빵을 사서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세라가 탄 마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쥘 베른 원작. 사람들은 거리에서 포그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포그 씨가 지나간다. 그럼 지금은 11시 33분이야. 포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거든요. 포그는 성격이 조용하고 아주 예의가 바른 신사였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참지 못했지요. 목욕물의 온도가 1도만 틀려도 하인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래서 포그 집에서 새로 일하게 된 하인 파스파르투도 약속 시간에 꼭 맞춰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 포그는 같은 시간에 모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은행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쪽같이 돈을 훔치다니 보통이 아니군. 게다가 세상이 워낙 넓어서 이제 잡을 수도 없겠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포그가 말했어요.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80일이면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둑이 숨을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어림도 없는 일이지. 사람들이 포그를 믿지 않자 포그는 직접 세계 일주를 하기로 했어요. 만약 포그가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하면 많은 상금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포그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돈을 내어놓기로 했지요. 그때가 1872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이었어요. 포그는 80일 후인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돌아오기로 하고 하인 파스파루트를 데리고 바로 세계 일주에 나섰어요. 포그의 소식은 영국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80일 만에 세계 일주는 무리 라고 쓴 신문도 있었지요. 포그가 여행한 지 7일째 되는 날, 은행 도둑이 수에즈를 지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던 픽스 형사가 신문에 난 포그의 얼굴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은행 도둑이군. 세계 일주를 핑계로 도망치려 하다니. 픽스 형사는 포그를 은행 도둑으로 생각하고는 포그를 잡기 위해 부랴부랴 챙겨서 여행에 따라 나섰어요.
수에즈에 도착한 포그는 통행증을 받기 위해 영사관으로 갔어요. 픽스 형사도 영사관으로 따라갔지만 포그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포그가 은행 도둑이라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포그와 하인 파스파루트는 다음 목적지인 인도의 뭄바이로 떠났습니다. 인도의 뭄바이에서 콜카타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파스파루트가 사원을 구경하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사원 안에서 신발을 신은 채 돌아다녔던 거예요. 화가 난 스님들은 파스파루트를 혼내주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포그 일행은 성난 스님들을 피해 무사히 기차에 올라탔어요. 기차는 콜카타를 향해 밤새 칙칙폭폭 달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마을에서 멈추었어요. 철길이 끊겨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거든요. 기차에서 내린 포그 일행은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기차에서 만난 프란시스 장군과 함께 코끼리를 타고 여행을 계속했지요. 정글을 지나는 어느 날이었어요. 포그 일행은 사람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보았지요. 추장의 장례식에 추장 아내를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숨어서 그 모습을 본 포그는 젊은 아내가 무척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추장의 아내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척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밤이 되자 포그 일행은 몰래 사람들 사이로 숨어 들어갔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죽은 추장과 아내를 관에 넣고 불을 지폈어요. 그때 죽은 추장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안고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소리치고 벌벌 떨며 이리저리 도망갔어요. 사실은 포그의 하인 파스파루트가 추장의 옷을 입은 것이었지요. 죽은 추장의 젊은 아내의 이름은 아우다였어요. 포그는 아우다를 런던의 친척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우다도 포그와 함께 여행길에 나섰어요. 포그 일행이 인도의 콜카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인도 경찰이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신발을 신고 사원에 들어간 죄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포그 일행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8일이나 갇혀 있어야지만 했지만 2,000파운드라는 큰 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픽스 형사가 꾸민 일이었어요. 포그 일행은 다시 홍콩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가 싱가포르를 지날 무렵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불 때마다 배는 제자리를 맴돌며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어렵게 홍콩에 도착했지만 계획보다 24시간이나 늦었어요. 포그 일행은 홍콩에서 다시 일본의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타야 했어요. 파스파루트가 배 시간을 기다리며 거리 구경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픽스 형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파스파루트 씨, 포그 씨는 은행 도둑입니다. 당신이 그를 도와주면 당신 또한 벌을 받게 됩니다. 픽스 형사는 파스파루트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며 포그를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파스파루트가 거절하자 픽스 형사는 수면제를 탄 술을 파스파루트에게 먹였어요. 포그는 하인 파스파루트를 기다리다 결국 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요코하마로 가는 배 대신 중국의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타야 했어요. 그곳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타기로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배가 상하이 항구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상하이 항구까지 5km쯤 남았을 때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가 이미 출발해 버렸어요. 하늘을 향해 대포를 쏘세요. 신호를 보내서 배를 세웁시다. 포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쾅! 대포 소리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가 멈추었어요. 포그 일행은 겨우 그 배를 탈 수 있었어요. 포그 일행이 탄 배는 요코하마를 거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였어요.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하자 포그는 파스파루트를 찾아 헤맸어요. 포그는 그가 요코하마에 올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포그와 아우다가 서커스장 앞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차곡차곡 쌓여있던 사람 피라미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맨 밑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포그에게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파스파루트였어요. 파스파루트는 배가 떠나기 직전 잠에서 깨서 간신히 배를 탔어요. 하지만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서커스 단원이 되어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다시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6,000km가 넘는 머나먼 기차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3일 동안 계속 달리던 기차는 메디슨 강의 다리 앞에 멈추었어요. 다리가 너무 낡아서 갑자기 부서질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기차는 다시 낡은 다리 위를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다리를 막 건넜을 때 다리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아슬한 순간이었지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위험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인디언들이 기차를 공격해 왔어요. 포그 일행은 권총으로 인디언들과 용감히 싸웠지만
그만 파스파루트가 잡혀가고 말았어요. 포그는 파스파루트를 구하기 위해 인디언들을 뒤쫓아갔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포그는 파스파루트를 구해 돌아왔지만 뉴욕으로 가는 기차는 벌써 떠나고 없었지요. 이제 뉴욕으로 가는 기차가 없기 때문에 포그가 내기에서 지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파스파루트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그는 내기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지요. 계속해서 포그를 뒤쫓던 픽스 형사도 이런 포그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픽스 형사는 눈썰매에 돛을 다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돛을 단 눈썰매는 포그 일행을 태우고 무서운 속력으로 달렸어요. 12월 11일 오전 11시 드디어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야 했지요. 포그는 많은 돈을 주고 작은 배 한 척을 빌렸어요. 배는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12월 18일 아침이 되자 배에 있는 석탄이 모두 바닥나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고 말았어요. 포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 배를 나에게 파시오. 포그는 배에 있는 나무를 뜯어서 배의 연료로 사용했지요. 배는 약속한 시간보다 겨우 24시간 전에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 닿았어요. 리버풀에서 런던까지는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제 급행열차만 타면 약속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픽스 형사가 포그를 붙잡았어요. 포그, 당신을 은행 도둑으로 체포합니다. 포그는 픽스 형사에게 잡혀가 조사를 받아야 했지요. 픽스가 형사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정글에서 저를 구하지만 않았어도 파스파루트와 아우다는 발을 동동 구르며 미안해했어요. 그때 픽스 형사가 돌아와 포그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범인은 사흘 전에 잡혔다는군요. 범인과 너무 닮아서 제가 착각했어요. 포그는 서둘러 역으로 달렸지만 런던으로 가는 급행열차는 이미 떠나고 말았어요. 포그 일행이 임시 열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8시 50분이었어요. 포그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5분 늦은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녁, 포그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우다, 당신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내기에서 져서 이제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러자 아우다가 대답했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포그는
파스파루트를 신부님께 보냈어요. 내일 월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신부님께 가서 전하게. 그런데 조금 뒤 파스파루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주인님,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결혼식을 못 한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래요. 지금은 오후 8시 35분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포그는 8시 45분 정각에 모임에 도착했어요. 포그는 동쪽을 따라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1도에 4분씩 360도에 24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결국 포그는 내기에서도 이기고 아우다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파스파루트는 행복해하는 포그와 아우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도 레인보우 스토리를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